2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우슈비츠의 일상과 관련된 글이라는 것을 먼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에서도 일상이 있었다. 그래서 수감자들은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대요. 자, 여기에서는 인간은 행위의 주체였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사람과 관련된 단어들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들 가운데서도 뭔가 행위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내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이게 피셋이 원하는 그런 핵심 정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이 있었고 수감자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 주체로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폭이 다양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일상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따라서 아우슈비츠의 일상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락 마지막에 보시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주장형 지문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성, 어떻게 인간성이 살아남았는지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항상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그 다음 단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 읽으실 때도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들이 살아남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회색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회색지대라는 용어가 너무 커요. 만약에 핵심 키워드를 회색지대 이렇게만 읽고 딱 넘어갔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크게 읽은 것이니까 회색지대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키워드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가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였죠? 모호함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보면 이분법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분법으로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죠? 특권층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했으니까 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특권층은 아니면서 생존 본능에 의지한 채 정글에 적응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권층이거나 특권층은 아니지만 생존 본능에 어떠한 적응을 하여서 정글 자체에 적응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요. 자, 그들은 사실은 굉장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어떤 이분법적 틀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권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신참을 기다리는 것은 동료의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신참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특권층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정글에 적응했던 그런 사람들은 보면 체면과 양심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일탈과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들인 거죠. 이런 특권층과 특권층이 아니면서도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피해자의 모습과 양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회색지대라는 것은 가해자와 희생자, 주인과 노예가 갈라지면서 모이는 곳, 갈라지기는 하는데 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자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호성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있어요. 이 모호성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회색지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회색지대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회색지대 이꼴 모호성이라는 키워드까지 동시에 잡아주셨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수감자들은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들은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에서는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도 하기도 하다. 굉장히 모호하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회색지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치는 어쨌든 피억압자의 도움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더럽혀서 공모의 유대를 확립하게끔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배신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억압이 거세질 만큼 피억압자 사이에서도 기꺼이 협력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난 살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려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와 희생자가 뒤바뀌고 또 뒤섞이고 굉장히 모호한 형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이분법 가지고는 우리 아우슈비츠의 일상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했으니까 의도적인 강조인 것이고, 마지막 단락이기도 하니까 필자가 결론적 측면을 제시해주는 부분이라 힘주어서 마지막까지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되묻고 통념을 토대로부터 문제시하는 데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경계, 그것을 회색지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문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당되는 지문을 살펴봤고요. 구조적 측면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우슈비츠 일상이라는, 그리고 아우슈비츠 일상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아우슈비츠에서 일상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슈비츠의 일상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레비가 회색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왜 이렇게 용어를 회색지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들을 일단 두 가지의 방식으로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식 두 가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권층이지만 특권층은 아니고 또 아니지만 정글에서 적응을 한 두 가지의 방식으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색지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그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모호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호한 회색지대가 생겼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것을 두 가지의 원인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접근해 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어쨌든 억압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을 더럽혀서 공모의 유대를 넓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억압이 심할수록 어쨌든 자발적으로도 공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론을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단순한 이분법 그 자체로는 아우슈비츠의 일상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념에 대해서 계속 질문시하고 문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조적 흐름을 살펴보았고, 답이 된 선택지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1번 선택지였죠.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기에서는 통념 뭐였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와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통념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했던 시도가 이 글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지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18번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우선 제국주의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국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처음에 문제 삼고 있고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역사학 분야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대 역사학이 식민지대 정당화의 도구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국주의의 서구 중심적 이데올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쨌든 역사학 분야에까지도 적용이 되어서 근대 역사학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수단으로서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인의 사유 방식까지 지배하는 형태로서 나아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했으니까 뒤에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장형 지문에서 보면 두 번째 단락의 앞머리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필자가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이나 세 번째 단락 앞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필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장악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국주의가 남긴 정신적 상흔들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된 결과 앞부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국주의가 남긴 정신적 상흔들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좀 긍정적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극복되어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필자는 근본적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담론에서 수반하는 근대성과 진보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유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유 방식에 대해서 재성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유하는 방식 자체를 재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근대성, 진보 이런 단어에다가 작은 따옴표로 체크를 해두다 보니까 여기에만 딱 힘줘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도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역사적 사유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근대성과 진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성찰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역사적 사유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재성찰하고자 하는지 그 대상 자체를 명확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락도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대 역사학의 핵심은 지금 근대 역사학을 비판해주고 있죠.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이 깔려져 있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보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대요. 그렇다면 필자는 이 단락에서 역사적 사유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할까요? 부정적으로 서술할까요? 그죠? 부정적으로 서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서술하니까 안 중요해 그냥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 부정적으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게 반대인 것을 통해서 필자가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의 속성, 성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동질적이고 비어있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공간의 시간화 전략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동질적인 것으로서 위치시킨대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동질한 것, 다양한 걸 같은 것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근대와 근대를 진보라는 개념으로서 연속시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 그 비서구의 역사와 서구의 역사를 배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는 단어들이 이런 거죠. 동질적인 것, 연속시켰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포인트네요. 단선적인 것 위에서 동일한 역사적 진보 과정을 밟는다라는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이 문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필자의 생각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동질적인 거 아니야. 이질적이야. 연속 아니야. 불연속이야. 단선 안 돼. 복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걸 예측을 하게 되면 뒤에 부분은 당연히 수월해지게 되고 조금은 빠르게 독해를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빠르게 정확하게 독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락에 보면 그리고 했으니까 여기 비판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의 불균등이 계속 재생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어쨌든 전근대를 살아가는 후진적 존재로 간주되고 주변화되고 배제가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배제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편입될 것으로 강제되어 왔대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네요. 주변화되고 배제되면서 편입될 것을 강제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또 결과적으로 필자하고자 하는 얘기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앞에서 예측했던 바를 확인하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쉽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보는 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동일한 거 아니고 상이해, 이질적이야, 그 다음에 환원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편입되지 않아, 아까 편입될 것을 강제해라고 했는데 편입되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근대적인 시간으로 포섭할 수 없는 이질성이라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막 포섭하고 편입할 것을 강제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포섭될 수가 없는 이질성이라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근대가 갖는 보편성이나 동질성을 균열시킬 수 있는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동질성을 아니라는 것이고요. 보편성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거 아니고 이질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질성, 불연속, 그 다음에 편입 안 돼, 그 다음에 균열시켜야 돼, 이런 단어들, 상이해, 환원 불가능한 거 있어,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들에 조금 더 유념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답이 되는 선택지 중심으로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대 역사학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잡아 주셔야 되겠고요. 그것 중에서도 지금 공간의 시간화 전략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가운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공간의 시간화 전략을 풀어쓰는 형태로 번역을 하는 선택지가 앞머리로 제시가 됐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간의 시간화 전략은 단선적으로 비교를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대 역사학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근대 역사학의 공간의 시간화 전략 자체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 다양한 것들, 이질적인 것을 단선적으로 놓고 배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이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다른 비판이 가능하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대 역사학에 대한 비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의 경우에는 주장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건데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 힘들어서 읽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압적 회기라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회기라 안 된다고 그랬죠. 동질적인 거 아니야, 이질적이야 라고 했으니까 회기라가 동질적인 것, 동일화시키는 거랑 가까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회기라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질적이다 라는 것에 더 가까움으로 올바른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배제했었어요. 그리고 전 근대적이라고 간주되었던 역사 주체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역사적 시간을 승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배제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원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 포섭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 선택지는 올바른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는 보편이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틀렸죠. 그렇죠? 보편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이질적인 시간들을 치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치환 불가능한 게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또 객관적이라는 것도 지금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되는 선택지는 3번이네요. 자, 이 지문의 구조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제국주의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근대 역사학도 사실은 식민 지배의 정당
녹화에 어떤 도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극복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사유 방식에 대해서 재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소재를 제시해주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근대 역사 핵심에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역사적 사유 방식이 깔려 있대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유 방식에 대해서 재성찰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 사유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해 주면서 필자의 핵심적인 결론을 도출해주고 있다라고 큰 흐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세트 단어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예측이 잘 됩니다. 동질적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동질적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이질적이겠네. 연속적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네? 그러면 불연속적이라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세트 단어를 활용을 하여서 지문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독해하실 수 있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오늘은 소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녹화인데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챌린지 하면서 그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음이 들어간 점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